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세상에서 가장 큰 배가 모시러 올 겁니다.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가 시어머니를 내려놓은 곳은 호화로운 여객 터미널이 아닌 사방이 망망대해인 바다 위 폐양식장이었습니다. 인간의 온정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그녀의 숨이 멎어가던 순간 수면 아래에서 나타난 것은 구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을 버린 며느리의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들이우는 한 어머니의 차갑고도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행운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해 가을, 며느리 서진이의 혀끝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수산시장 경매판에서 잔뼈가 굵은 저였습니다.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속에 욕심이 비늘처럼 번뜩이는지 아니면 진심이 묵직한 살처럼 차 있는지 가늠할 줄 아는 나이였지요. 그런데 그 가을 서진이는 제 평생의 저울을 잠시나마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좀 쉬셔야죠. 평생 새벽참 바람 맞으며 저희 키우셨잖아요. 녀석은 제 거친 손을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보다도 더 살가운 몸짓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됐다, 징그럽다며 손을 뺐을 테지만 그날따라 녀석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제 늙은 손등을 감싸는 온기가 어색하면서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착하지만 물러터진 녀석입니다. 그런 아들 옆에서 앙칼지게 제 몫을 챙기는 며느리가 한편으론 든든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앙칼짐이 제게로 향할 때면 가슴에 찬물이 들이붓는 듯 서늘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들이고 번쩍이는 외제차를 굴릴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모른 척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그저 제 명의로 된 시장 상가 건물 월세나 꼬박꼬박 챙겨주니 그걸로 족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진이는 제 평생의 소원을 끄집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맘 먹고 지중해 크루즈 여행 예약했어요. 평생 바다만 보고 사셨지 바다 위에서 여왕처럼 즐겨보신 적은 없잖아요. 크루즈,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구름 같은 배가 파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그림. 평생 비린내 나는 경매장에서 생선 대가리만 보고 산 제게는 실로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호사를 한번 누려볼 수 있을까 막연히 그려보기만 했던 환상이었지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분명 싹을 틔우려 했는데 평생 소원이라는 달콤한 물을 만나자 그만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다 빚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상가 건물 하나 쥐고 버텨주신 덕에 저희가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의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빚 갚는 마음. 그 한마디에 며느리를 향한 오랜 서운함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녀석도 다 생각이 있겠지. 철없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야 시어미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제 늙은 마음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서진이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제 옷장을 열어젖히고는 어머니, 이런 낡은 옷 말고요. 라며
자신이 사온 화사한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했지만 녀석의 성의를 봐서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아들 민수는 출장 때문에 배웅을 못 나온다며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말 잘 듣고 재밌게 다녀오세요. 사랑합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부산항까지는 제가 편히 모실게요, 어머니. 서진이가 운전하는 차에 오르자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다가올 여행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얀 갑판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칼질도 해보겠지.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할 이야기가 한가득 생길 거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차는 제가 아는 부산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으리으리한 국제여객 터미널 대신 차는 점점 더 좁고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은 사라지고 녹슨 철문이 굳게 닫힌 횟집과 버려진 어구들이 쌓인 황량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아, 여긴 어디냐? 항구는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한 마음에 물었지만 서진이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VIP 전용 부두예요. 일반 손님들하고 섞이면 복잡하잖아요.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조용한 곳으로 뺐어요. 여기서 작은 보트를 타고 나가면 바로 크루즈선에 오를 수 있대요. VIP, 특별히. 그럴싸한 말들이 제 귀를 다시 한번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도 여행을 가는구나. 제 늙은 무지를 탓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는 작은 포구였습니다.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들이 썩는 냄새와 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 멀리 낡은 어선 한 척이 위태롭게 정박해 있었고 그 앞에는 검게 그을린 얼굴의 사내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배를 타시면 돼요. 제가 짐은 다 실어달라고 했어요. 서진이는 제 손을 잡아 끌어 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제 평생의 감히 시장 바닥에서 수만 번 생선을 고르고 사람을 상대하며 단련된 그 육감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그냥 안 가면 안 되겠냐? 왠지 기분이 안 좋다. 제가 배에 오르길 주저하자 서진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부드럽게 제 손을 잡고 있던 소나기에 차갑고 단단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세요? 다 예약해 둔 건데. 어서 타세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꿀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며느리의 앙칼지고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던 그 찰나의 눈빛, 제 손을 잡아 끌던 그 서늘한 감촉,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낯선 여자의 얼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뱃사공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휘청이며 낡은 나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는 부두에 선 채 미동도 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슬픔도 미안함도 아닌 귀찮은 짐을 마침내 덜어냈다는 듯한 후련함과 냉혹함이 뒤섞인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배는 육지를 뒤로하고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점점 작아지는 며느리의 형체와 멀어지는 육지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속은 것이다.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이 늙은 어미는 제 손으로 거둔 며느리에게 그 달콤한 독이 든 술잔을 기꺼이 받아 마신 것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짠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믿음과 세월이 통째로 배신당한 것에 대한 차갑고도 시퍼런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배는 저를 태우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의 심장부로 끝 모를 절망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선은 엔진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한 정막 속을 하염없이 나아갔습니다. 저를 태운 과묵한 뱃사공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넓고 검은 등은 마치 제 운명을 가로막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실 구석에 웅크린 채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들어 축축해진 나무 바닥의 냉기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의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은 육중한 몸을 일으켜 뱃머리로 향하더니 삿대질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무감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크루즈선은커녕 거대한 흉물 덩어리가 바다 위에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시뻘겋게 녹이 쓴 철제 구조물들이 앙상한 뼈대처럼 얽혀 있었고 찢어진 그물들이 해초처럼 너덜거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과거 전복이나 우럭을 키웠을 법한 이제는 완전히 버려진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크루즈는 어디 있소?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습니다. 뱃사공은 대답 대신 거친 손길로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폐양식장의 철제 발판 위로 저를 거칠게 밀어 올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차갑고 미끄러운 쇠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기다리시면 데리러 올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뱃사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배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어선은 하얀 포마를 남기며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녹슨 철골 구조물 위에 홀로 선 채 멀어져 가는 배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시오.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제 외침은 광활한 바다 위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배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고 이내 수평선 너머의 작은 점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방은 오직 물뿐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거대한 감옥의 벽이었고 넘실거리는 파도 소리는 저를 비웃는 간수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달콤한 말, VIP 전용 부두라는 거짓말, 그리고
저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뱃사공의 무표정한 얼굴까지.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저를 이 바다 한가운데 버려 조용히 죽게 만들려는 잔인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제 마지막 남은 피부치들이 꾸민 짓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낯선 강도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내쫓기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이에게 당한 배신은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깊숙이 제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금세 어둠에 잠겼고 하늘에는 별들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따스했던 햇살의 온기는 온데간데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날 같은 바람이 제 얇은 원피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감싸 안고 녹슨 철판 위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이 찾아왔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였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우면 얼어 죽거나 파도에 휩쓸려 저 차가운 물속에 잠기게 될 터였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토록 처참할 줄이야.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그물을 던지던 그 사람.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제가 이런 꼴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아들 민수의 어릴 적 모습도 아른거렸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고 돌아오면 제 치마폭에 매달려 재롱을 부리던 그 작고 따뜻했던 아이. 그 아이가 어쩌다 저를 이 차가운 바다에 버리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원망과 슬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제 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을까요? 체력은 바닥났고 눈물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내 평생의 끝이 고기밥이 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무언가 물에 젖은 표면을 미끄러지듯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유연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형체였습니다. 제 허벅지만 한 굵기에 온몸이 검고 미끄러운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바다뱀이었습니다. 뱀은 갈라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제 냄새를 맡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느리가 보낸 암살자가 바로 이놈이었구나. 죽음을 직감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덮친 것은 날카로운 독리가 아니었습니다. 뱀은 제 몸을 칭칭 감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조여오는 압박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제 몸으로 뱀의 거대한 몸뚱이에서부터 기이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맹수의 체온과는 다른 바다 깊은 곳의 지열과도 같은 원초적이고 묵직한 열기였습니다.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채 실눈을 뜨자 뱀의 검은 눈동자가 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사리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자비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심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잡아먹는 대신 자신의 몸으로 거대한 담요처럼 저를 품어 밤새도록 몰아치는 바다의 냉기로부터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생명의 온기 속에서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채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은 그렇게 인간이 아닌 바다의 주인을 품에 안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를 감싸고 있던 묵직한 온기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에 희미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던 바다뱀이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 물결을 따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떠난 자리는 금세 바다의 냉기가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몸은 더 이상 사시나무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몸에 기묘한 활력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품었던 뱀의 미끄러운 감촉과 그 원초적인 온기가 제 피부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공포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들어찼습니다. 인간에게 버림받은 저를 인간이 아닌 미물이 거두어 준 것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뱀은 그저 저를 지켜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사라지기 전 머리를 한쪽으로 향하며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치 저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녀석이 가리킨 곳은 폐양식장 한 구석, 파도에 반쯤 잠겨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관리실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한마디가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이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버린 며느리에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관했을 내 아들에게 이 어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자 짓밟힌 내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녹슨 철판을 붙잡고 미끄러운 바닥을 기어가듯 나아갔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쇠붙이에 옷이 찢기고 살같이 긁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뱀이 가리켰던 낡은 관리실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은 녹슨 경첩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손으로 밀자 섬뜩한 소리를 내며 안으로 열렸습니다. 관리실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온갖 폐자재와 찢어진 그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퀴퀴한 곰팡내와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공간 속에서 저는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공구함 안에 비상용 조명탄 한 자루가 붉은 몸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빗물을 받아둔 작은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 안에는 손가락 한마디 깊이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통을 들어 올려 물을 마셨습니다. 흙먼지가 섞인 찝찝한 물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감로수보다 달콤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목을 축이자 흐릿했던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저는 붉은 조명탄을 마치 제 생명줄인 양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이것을 터뜨리느냐였습니다. 대낮에 터뜨려봤자 이 망망대해에서 작은 불빛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터였습니다. 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라야 이 작은 붉은 빛이 누군가의 눈에 닿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올 밤을 그 지독한 추위와 공포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관리실 구석에서 찢어진 스티로폼 조각들을 끌어모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굶주림에 배는 허리와 등이 맞붙는 듯 했지만 어제 마신 한 모금의 물과 조명탄이라는 희망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마침내 다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조명탄을 손에 꽉 쥐고 바다 쪽을 향해 섰습니다. 혹시나 근처를 지나는 배가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수평선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갑게 빛나는 별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대로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조명탄마저 불발이면 어떡하나.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아주 멀리 수평선 끝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고기잡이배의 등불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명탄의 안전핀을 뽑고 하늘을 향해 격발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붉은 불덩이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며 치솟았습니다. 그리고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주위를 대낮처럼 밝히는 강렬한 붉은 섬광으로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붉은 빛이 사라지지 않기를, 저 멀리 작은 불빛의 주인이 이 절박한 신호를 보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적처럼 저 멀리 있던 작은 불빛이 방향을 틀어 제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엔진 소리가 제게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배의 형체가 뚜렷해지고 뱃머리에 선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살았다. 나 살아남았다. 배가 폐양식장 가까이 다가왔을 때 뱃머리에 서 있던 노인이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순옥이 댁 아니시오? 최 씨 부인 맞지요? 낯익은 목소리.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깊게 팬 주름. 그는 제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이 바다에서 평생을 함께한 김 선장이었습니다. 김서방님? 김 선장은 낡은 로프를 던져 저를 자신의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배에 발을 딛는 순간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대체 어찌된 일이오? 이 험한 곳에 어쩌다. 김 선장의 작은 선실, 그는 제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뜨거운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지난 이틀간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잔인한 유기, 그리고 저를 살린 기묘한 바다뱀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선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천하의 몹쓸 것들, 내 기어이. 그는 당장이라도 해양경찰에 신고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다의 냉기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죽어 주어야지요. 그리고 유령이 되어 그녀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겁니다. 서방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 눈빛을 본 김 선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선장의 작은 어선은 육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최순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버림받고 바다뱀의 인도로 다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복수를 위해,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해 차갑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장의 작은 어선이 육지에 닿았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탄생은 갓난아이의 순수함이 아닌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검고 단단한 현무암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는 폐양식장의 차가운 철판 위에서 이미 죽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서늘한 불꽃뿐이었습니다. 김 선장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포구에서 조금 떨어진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낡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깨끗한 옷을 내어주고 뜨끈한 생선 지리를 끓여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따뜻한 음식에 속이 풀리는 듯 했지만 마음까지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요. 김 선장은 밥상을 앞에 두고도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죽은 제 남편과 막역했던 그는 제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지금 신고하면 서진이는 기껏해야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면 그만입니다.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 아이는 제가 겪은 공포와 절망을, 그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살아온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쩔 셈이요? 저는 죽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아들 민수에게 저는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그래서 결국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 말에 김 선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스스로 죽은 자가 되겠다는 말이 어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가 노리는 것은 결국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입니다. 제가 사라져야만,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되어야만 그 건물을 팔아치울 수 있겠지요. 그 아이는 지금쯤 제가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라 확신하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 거짓 눈물에 모두가 속아 넘어갈 때 저는
유령처럼 살아 돌아와 그 아이의 가장 달콤한 순간을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제 계획을 들은 김 선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담배를 태우며 창밖의 검은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불안감 대신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평생을 이 바다와 싸우고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 말의 무게를, 그 안에 담긴 한과 분노를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소? 한참 만에 입을 연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제 첫 번째 복수의 동반자를 얻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 선장의 집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밤이 되어서야 포구 주변을 산책하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며칠 뒤 김 선장은 읍내에 나갔다 오면서 낡은 신문 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사회면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해외 크루즈 여행 나선 70대 노인, 선상에서 실족 추정 실종. 기사에는 제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고 아들 강민수의 인터뷰가 짧게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라던 여행이었는데 꼭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선적인 문구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은 이미 며느리의 완벽한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겠습니다. 저는 김 선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인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입이 싸고 소문을 옮기기 좋아하는 상인 몇몇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 선장과 함께 변장을 하고 새벽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깊게 눌러쓴 모자와 낡은 마스크,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허름한 몸빼 바지. 제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을 이방인처럼 걷는 기분은 실로 기묘했습니다. 김 선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장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오지랖이 넓기로 소문난 목포상의 아줌마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따, 김 선장. 오랜만이요. 웬일이래, 이 새벽에? 허허, 마누라 제사 지낼 생선 좀 보러 왔지. 근디, 자네 혹시 들었는가? 저기 저 최 여사네 상가 말이야. 김 선장은 능청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생선을 고르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최 여사? 아, 그 크루즈 여행 갔다 실종됐다는 양반? 딱 하게 됐지, 쯧쯧. 실종이 아니라더군. 며칠 전에 그 상가 앞에서 용한 무당이 그러는데 그 터에 물귀신이 단단히 붙었다지 뭔가. 최 여사가 객사한 것도 그 터의 기운 때문이라고 밤마다 상가 안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나 뭐라나. 김 선장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을 흘렸습니다. 목포상의 아줌마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미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머, 진짜? 어쩐지 그 상가 앞만 지나가면 괜히 으스스하더라니. 첫 번째 그물은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그날 이후 최 여사 상가에 귀신이 붙었다는 소문은 새벽 시장의 생선 비린내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며 코웃음 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살이 붙어가는 이야기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봤는데 상가 2층 창문에 웬 하얀 소복이 어른거리더라니까. 상가 내놓은 부동산 사장도 며칠 알아누웠대. 꿈에 최 여사가 나와서 내 집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나 봐. 물론 그 모든 것은 저와 김 선장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김 선장은 상가 뒤편에 숨어 구슬픈 곡소리를 냈고 저는 낡은 흰 천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창문에 매달아 두었다가 새벽이 오기 전에 거두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알아누운 것은 그저 우연한 감기 몸살이었지만 소문은 그마저도 귀신의 소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김 선장의 집 작은 방에 앉아 매일같이 퍼져나가는 소문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말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로 며느리의 계획에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우리의 땀과 눈물이 밴 그 소중한 상가를 제 손으로 흉가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 법입니다. 제 상가를,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독을 품은 유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 박서진은 지금쯤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터였습니다. 제 죽음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먹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 열매는 이제 귀신 들린 상가라는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첫 번째 그물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제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릴 때 저는 더 촘촘하고 질긴 두 번째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소문이라는 그물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질겼습니다. 새벽 수산시장의 아낙네들의 입은 그 어떤 방송보다 빠른 전파력을 가졌고 귀신 들린 상가 이야기는 며칠 만에 시장 전체를 뒤덮는 괴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쑥덕거리는 수준이었지만 저와 김 선장이 밤마다 벌이는 작은 연극들이 더해지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사실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김 선장은 읍내에 나갈 때마다 며느리 박서진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와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서진이는 그야말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보니 얼굴이 반쪽이 됐더군. 부동산에 찾아가서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헛소문 퍼뜨리는 놈들 다 고소하겠다고 악을 쓰다가도 누가 어젯밤에도 곡소리가 들렸다고 한마디 하면 새하얗게 질려서 도망치듯 가버렸다더군.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실로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그 차가운 바다에 버릴 때는 눈 하나 깜짝 않던 아이가 보이지 않는 소문에 이토록 벌벌 떠는 모습이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만든 이 상황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상가가 이제는 모두가 기피하는 흉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잘 되고 있는 것이오. 그 아이는 이제 제 발로 무덤을 파고 들어갈 게야. 저는 애써 씁쓸함을 감추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 선장은 더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이가 결국 무당을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용하다고 소문난 젊은 박수무당을 불러
상가 건물 앞에서 대낮부터 요란한 구판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굿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군. 그 구판이 아주 볼만했다더군. 무당이 작두를 타고 방울을 흔들며 이 터에 맺힌 한이 깊어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자 서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지 뭔가. 저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어미의 한은 보지 못하고 잊지도 않은 귀신의 한을 풀겠다며 돈을 쓰는 꼴이라니. 그 어리석음이 가엾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그 어리석음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선장에게 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서진이 눈에 직접 보여줘야겠습니다. 헛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말입니다. 김 선장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창고를 뒤져 낡은 낚싯줄과 도르래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에서 버려진 흰 광목천을 주워와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제 키와 비슷한 크기에 팔다리가 흐느적거리는 하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은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저와 김 선장은 인적이 끊긴 새벽 2시 상가 건물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김 선장은 능숙하게 담을 넘어 상가 2층 창문과 맞은편 늙은 가로수에 낚싯줄을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 낚싯줄에 제가 만든 하얀 인형을 매달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김 선장은 어디선가 구해온 대포폰으로 박서진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시어미의 혼이 오늘 밤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차를 몰고 와 상가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굿까지 버렸음에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이 익명의 문자 한 통에 한밤중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상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건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선장이 낚싯줄을 서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하얀 인형이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2층 창문에서부터 스르륵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흐느적거리는 팔다리는 마치 저를 향해 손짓하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흐흐, 허? 서진이는 그 광경을 보고는 차마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를 바다에 버릴 때의 그 당당하고 냉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가련한 짐승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통쾌함이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바로 저 모습이야.
내가 그 차가운 폐양식장에서 느꼈던 공포와 절망을 너도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된 것이냐? 하지만 그 통쾌함의 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렇게 망가져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과연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까? 제 복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저는 제 손으로 만든 하얀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복수의 도구이자 동시에 과거의 저를 잃어버리고 유령처럼 살아가는 제 자신의 초상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듯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저와 김 선장은 인형을 거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김 선장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감정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의와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죄책감.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책감은 사치다. 저 아이는 나를 죽이려 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의 흔들림이야말로 저 아이가 노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멈춰서도 안 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바다는 마치 제 마음속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터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법. 그녀는 분명 더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위해 더 날카롭고 치명적인 다음 덫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귀신 소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려 제 발로 함정에 뛰어들게 만들 차례였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출몰한다는 흉흉한 소문과 제 손으로 직접 연출한 하얀 소복의 유령. 그 두 가지 충격은 며느리 박서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김 선장이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 서진이는 이제 상가 건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뿐더러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빛독촉은 날마다 거세지는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상가 건물은 팔리지 않는 흉물이 되어버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녀가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채찍을 거두고 당근을 던져줄 때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쥐에게 치즈 한 조각을 보여주면 쥐는 그것이 덫인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법이지요. 서진이에게 그 치즈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저는 김 선장과 함께 두 번째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바다를 오가며 알게 된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지내는 옛 친구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 잠시 무역업에 손을 대어 중국 상인들과 교류가 잦았고 어눌하지만 중국어 몇 마디를 흉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네가 해외 교포 출신 큰손 투자자 역할을 좀 해줘야겠네. 김 선장의 부탁에 친구분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제 딱한 사정을 모두 듣고 나서는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 작전을 짰습니다. 그에게는 값비싸 보이는 양복과 금태 안경을 구해다 입혔고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귀동냥으로 들었던 부자들의 말투와 행동거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가짜 투자자는 박서진이 자주 드나드는 부동산 중개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눌한 말투로 자신을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교포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한국에 투자할 만한 건물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이요. 그런 귀신 소문 같은 거 안 믿소. 오히려 남들이 꺼리는 터가 기운이 센 법이라 대박이 나는 법이지. 그 최 여사 상가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싶소. 부동산 중개인은 굴러들어온 호박에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박서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이는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인 고급 호텔 커피숍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녀 앞에 나타난 가짜 투자자는 김 선장과 제가 일러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서류를 서툴게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건물이 낡긴 했지만 위치가 좋아. 내가 이 건물을 사서 아주 큰 중국 식당을 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소? 그리고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시세가 얼마라고 했소? 에이, 됐소. 나는 그런 거 복잡해서 잘 모르오. 내가 딱 2배를 주겠소. 대신 모든 건 현금으로 합시다. 나는 세금 문제 같은 거 복잡한 게 딱 질색이라서. 시세의 2배, 그리고 현금. 그 2마디에 박서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맞은편에 앉았던 김 선장의 친구분이 똑똑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던 그녀에게 그것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마차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달콤한 미끼에는 가장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숨겨두어야 하는 법입니다. 가짜 투자자는 마지막으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요즘 한국에 사기꾼이 많다고 들었소. 내가 당신을 뭘 믿고 큰 돈을 주겠소? 계약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각서를 하나 썼으면 좋겠소. 그는 미리 준비해간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로 악랄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 파기될 경우 건물 소유주인 박서진은 그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 아파트,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권리를 투자자에게 양도한다. 는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서명할 수 없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 각서를 서진이가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과소평가했던 모양입니다. 김 선장의 친구분 말에 따르면 서진이는 각서의 내용을 읽고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수십억의 현금 다발에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써드려야죠. 계약은 절대 문제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거는 그 각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토록 어리석고 맹목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탄, 그리고 그런 인간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이용해 복수를 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인 기묘한 전율이었습니다. 저는 김 선장의 집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손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욕망이라는 강에 낚싯대를 들이웠을 뿐이고 그녀는 스스로 미끼를 물고 파멸을 향해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통쾌한 복수일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겪을 파멸을 상상하면 시원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아내이자 제 손주를 낳아줄지도 모를 가족이었던 한 사람을 이토록 치밀하고 잔인하게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제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폐양식장에서 저를 구해준 바다뱀의 검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심연만이 담겨 있었지요. 어쩌면 진정한 복수란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평정심으로 상대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만 되돌려주는 것. 저는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 이 복수는 내가 시작했지만 끝을 맺는 것은 박서진 자신이어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저 그 무대가 무너지기 전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은 조명을 비춰줄 뿐이다. 계약 날짜는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서진은 지금쯤 현금 다발을 손에 쥘 꿈에 부풀어 있겠지요. 그녀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그날, 저는 그녀에게 인생 최악의 지옥을 선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물은 이미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그물을 거두어 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계약 당일 하늘은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한 잿빛 구름이 온 세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선장이 구해준 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입어보는 양장은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유령이 아닌 이 복수국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바로 그 귀신 들린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장소를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건물 안은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김 선장과 그의 친구들이 며칠에 걸쳐 낡은 전구를 갈고 먼지를 닦아내어 최소한의 구색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자 저는 상가 2층의 가장 깊숙한 방, 창문도 없는 낡은 창고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김 선장과 그의 친구분, 그리고 제가 미리 연락해둔 몇몇 사람들이 어둠 속에 숨어 저와 함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박서진에게 돈을 떼이고 피눈물을 흘렸던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폐양식장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심판의 순간을 맞이하는 자의 비장한 전율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층에서 박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은 흥분과 기대를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고 좋죠? 조금만 손보면 아주 근사한 곳이 될 거예요. 그녀는
가짜 투자자 역할을 맡은 김 선장의 친구분을 안내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자, 여기가 2층입니다. 여기를 다 터서 홀로 만들면. 서진이가 한창 열을 올리며 설명하던 그때 김 선장의 친구분이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서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 네. 확인이라니요? 당신이 이 건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당신의 시어머니 최 여사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돌아가신 게 맞소?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박서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회장님도. 그럼요. 경찰에서도 다 확인했고 법적으로도 사망 처리가 끝났어요. 서류상으로도 이 건물은 이제 완벽하게 제 소유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낡은 창고 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제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래, 서진아. 내가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했느냐?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울려 퍼지자 박서진의 얼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그녀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린 그 차가운 바다가 나를 다시 토해내더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 죽음이 실은 내 복수의 시작이었던 게야. 제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김 선장과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방이 막힌 공간, 그녀는 완벽하게 포위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신들 뭐야? 그녀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김 선장의 친구분이 품에서 그녀가 서명했던 각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서진 씨, 당신은 이 계약이 파기될 시 당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고 서명했소.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으니 이 계약은 원천 무효요. 그제야 박서진은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이야.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은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처참한 복수국의 끝을 알리는 공허한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층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말 살아계셨어요?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서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둔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자식.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그의 눈물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너왔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입니다. 일어나거라, 민수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죄는 내 아내의 죄보다 가볍지 않다. 무지와 방관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미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위를 위해 눈을 감았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서진은 남편이 나타나자 마지막 희망이라도 본 듯 그에게 기어가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저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어머니는 귀신이라고. 그녀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던 그때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박서진은 사기 및 존속유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최순옥, 내가 죽어서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뒤로하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승리의 기쁨 대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처럼 공허하고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제 앞에 엎드려 흐느끼는 아들과 쑥대밭이 된 제 인생. 이것이 과연 제가 원했던 복수의 끝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서진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사라지고 아들 민수가 제 앞에 엎드려 통곡하던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평생을 걸었던 복수는 끝이 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후련함도 승리의 기쁨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불타버린 전쟁터에 홀로 남겨진 장수처럼 지독한 공허함과 피로감만이 저를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떨리는 어깨를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물로 씻어내기에는 저와 그 아이 사이에 흐르는 배신의 강이 너무 깊고 넓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제 목소리는 메마른 나뭇잎처럼 바스러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과 함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평생 속죄하며 모시겠습니다. 속죄라니 민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원했던 것은 내 속죄가 아니었다. 그저 내 아들이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다.
이제 와서 무엇으로 나를 모시겠다는 것이냐. 내가 주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내가 주는 옷이 내 몸에 감기겠느냐. 제 말은 비수처럼 아들의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희망으로 서로를 올가맬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가 내게 저지른 죗값으로, 그리고 내가 방관한 죗값으로 나는 이 건물을 다른 곳에 쓸 것이다. 너는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저는 아들의 눈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그를 지나쳐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김 선장과 다른 피해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 건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묵은 한을 풀어낸 후련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복수가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작은 위안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서진은 재판에 넘겨져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그녀가 저지른 다른 사기 행각들도 모두 드러나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에게 한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작은 월세방을 얻어 공사장을 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갈 곳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지난 몇 달. 그 목표가 사라지자 제 삶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김 선장의 집에 머무는 것도 더 이상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유령이 아니었고 그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새벽녘에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길은 저도 모르게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버렸던 것도 바다여, 저를 다시 살려보낸 것도 바다였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이 모두 이 바다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발치까지 밀려온 파도 속에서 무언가 검고 긴 형체가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폐양식장에서 저를 구해주었던 그 바다뱀이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고요한 눈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졌던 과거의 얼굴이 아닌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버린 지금의 제 얼굴을 말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녀석의 머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녀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에 닿은 녀석의 비늘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분명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들의 곁도 화려한 복수의 끝도 아니었다. 바로 이곳, 나를 살게 한 이 바다와 나를 버리지 않았던 이 생명의 곁이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제 명의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김 선장과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바로 그 상가 건물 1층이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귀환식당이라 지었습니다. 돌아올 귀, 돌아올 환.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바쳤던 부엌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셈입니다. 식당은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도 고작 대여섯 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다시 칼을 잡고 국을 끓였습니다. 김 선장은 매일 새벽같이 바다에 나가 가장 싱싱한 생선을 잡아왔고 저는 그 생선으로 얼큰한 매운탕과 구수한 생선 지리를 끓여냈습니다. 우리 식당의 주된 손님은 갈 곳 없는 늙은 뱃사람들과 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밥값을 싸게 받거나 때로는 그냥 공짜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었습니다. 제 음식을 먹으며 고단한 하루를 위로받는 그들의 얼굴을 볼 때 저는 비로소 제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주지 못했던 진정한 충만감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식당 앞 부두에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내렸습니다. 저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식당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붉게 물든 바다를 보고 있는데 김 선장이 옆에 와 앉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는 수면 위로 잠시 솟아올랐다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마치 잘했다는 듯, 이제 편히 쉬라는 듯, 말없는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향해 그리고 저를 다시 살게 한 이 거대한 바다를 향해 제 인생 처음으로 평온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간에게 버림받아 뱀의 품에서 다시 태어난 기구한 살. 그 차가운 복수의 끝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인간에게 버림받아 바다의 품에서 다시 태어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을 버린 혈육을 향한 그녀의 차가운 복수가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난 뒤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지울 수 없는 깊은 쓸쓸함을 느끼셨나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때로 사람이 아닌 말없는 자연과 생명에게서 치유받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뱀의 인도로 다시 태어난 어머니의 심장. 그 지독한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어쩌면 용서나 화해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귀한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버린 것은 언젠가 버림받게 되지요. 저희 말년의 지혜는 아직 다하지 못한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또 다른 인생의 한 페이지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